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법인세 뒷부분에 보강 두 번째 날이죠. 오늘 최저한세 한 날이에요, 최저한세. 그래서 오늘이 거의 메인 테마죠, 메인 테마. 뒷부분 주제에서 거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저한세고, 특히 올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회계사 17, 18년도 세무회계에서 연속해서 최저한세가 떴어요. 근데 최저한세는 항상 최저한세만 물어보지 않고 각종 세액공제를 물어보면서 같이 최저한세가 연결이 돼요. 그런 형태로 2년 연속 출제가 됐는데 세무사는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워낙 세무사에도 자주 나왔던 주제인데 최근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응되는 회계사 기출에는 많이 나왔다. 그래서 더 힘있게 보셔야 되는 주제가 최저한세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에도 심지어 회계사는 계속 냈어요. 계속. 그만큼 힘있는 주제고 꼭 보셔야 돼요. 일단 세무회계 엔딩 기준으로 240페이지를 펴셔서 최저한서 전에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240페이지에 나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요.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에 가장 핵심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배웠죠. 그리고 나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최저한세랑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일단 그 이유가 중소기업일 경우랑 비중소기업일 경우일 때 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이게 딱. 근데 앞에서 배운 외납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소랑 비중소랑 차이가 없어요. 일반 계산할 때. 근데 이 연구 인력비 세액공제는 중소냐 비중소냐에 따라서 일단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최저한세 적용 여부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단골적으로 최저한세 주제에 끼어서 나오는 세액공제 주제다라고 마음을 갖고 일단 연습서 풀어볼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R&D 세액공제인데 조세특례법 제한법 세액공제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R&D에 많이 해라. 법인이 그냥 단순히 물건 팔지 말고 인력과 각종 연구 R&D가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 지출을 했다면 일정 부분 공제해 줄게 라는 제도인데 이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배울 것이고 이게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다 쓰여요. 그러니까 많은 법인이 하고 있다. 그리고 율도 엄청 커요. 율도 엄청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주제고 또한 시험 목적상으로도 중소 비중소의 차이가 있고 최저한세 적용용부의 차이까지 있기 때문에 꼭 2차에선 대비하셔야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일단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 1은 신성장 연구인력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 유형 2는 그냥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 신성장 연구인력 개발비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만약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제 풀면 안 돼요. 이게 율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 외워야 돼, 이 율이.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다행히 없다. 근데 실무에서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신성장 얼마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주로 게임하는 회사들 있죠. 게임 만드는 업체들. 거기서 이제 게임 개발하고 그럼 게임 개발자들을 데려와서 또 많이 인력과의 비용을 쏟고 그럴 텐데 그 비용들이 대부분 유형 1에 들어가요. 근데 수업 목적상으로는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이건 너무 암기 싸움이다, 세무회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질 않았고 만약에 나온더라도 차라리 다른 문제 푸는 게 낫다. 그래서 수업 목적상으로는 요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무조건 공부하셔야 한다. 이거는 많이 나왔어요, 많이. 그래서 R&D에 쏟아라. R&D에 쏟은 부분에 일정 부분 공제해 줄게 라는 제도인데 요게 중소기업이냐 비중소기업에 따라서 그 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율은 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긴 좀 암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반복 수다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럼 일단 중소기업일 때 과연 얼마를 공비할 수 있냐? 둘 중 큰 금액을 해줘요. 맥스야, 맥스. 세법에서 맥스 금액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맥스라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혜택이에요, 혜택.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그럼 첫 번째는 증가분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단기 지출 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줘요. 그래서 1번은 증가분 방식이란 공제율 구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단기 지출액의 일정률을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일단 요약을 하고, 거기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증가분 방식의 50% 이런 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단기 지출액에는 반이에요, 반. 그래도 약간 흐름대로 보시면 증가분 방식의 반, 25%. 그래서 이거는 좀 외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증가분 방식은 과연 뭐고 단기 지출은 뭐냐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증가분 방식부터 설명드릴게요. 증가분 방식은 전기보다 더 많이 쓴 금액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R&D 비용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많이 쓴 법인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증가한 금액엔 더 율이 큰 거죠. 50%. 증가한 금액엔 50%. 그리고 단기 지출액엔 25%.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드시면, 올해를 19기라고 가정하고 19, 18, 17, 16, 15 요 5년간 어떤 중소기업의 R&D 비용을 봤더니 요 사례로 좀 말씀드릴게요. 5기에는 50, 5기를 19기라고 좀 생각하고 4기엔 40, 3기엔 30, 2기 안 쓰고 1기에 20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점점 증가했었죠. 20, 30, 40, 40 R&D 비용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럼 증가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라고 일단 출발하셔야 되는데, 그 쓸 수 있는 요건이 따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금 19기를 단기로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전에 4년간의 R&D 비용을 썼느냐라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4년간. 근데 문제에서 주의하실 게 이렇게 16년도에 안 썼잖아요. 그래서 4년 연속 써야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4년간 R&D 비용이 있었느냐로 출발하신 거예요. 4년간. 그래서 그건 문제를 위한 문제에서는 당연히 있다고 나오겠죠. 적어도. 근데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좀 까다롭고, 그게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가분 방식을 쓰려면 요 정기액이 증가한 방식을 더 많이 해준다는 걸 법인이 좀 악용을 해서 일부러 쭉 안 쓰다가 정기에 또 조금 쓰고 많이 쓰고, 이렇게 시기의 조절 때문에 율 적용받는 걸 악용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요건이 뭐냐면, 요 전기 400이 이 나머지 해 4년간 발생한 평균액 3억 더하기, 이때는 안 발생했죠. 0 더하기 200. 죄송해요. 이거 40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400 더하기 300 더하기 200 더하기, 지금 3년 동안 발생했으니까 3으로 나와서 연평균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연평균. 4년간 연평균 R&D 비용보다 전기의 발생액이 더 크다면 너가 꾸준히 계속 증가해서 R&D를 썼구나 라고 국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분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화 시켜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랑 요 4년치 이 두 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전기분 방식이 요 4년간 평균액보다 더 많이 썼으면 너가 꾸준히 증가해서 R&D를 썼구나 라고 봐서 이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만약 아니라면 증가분 방식을 못 써요. 아예. 그래서 R&D 비용이 나왔다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말씀드려야겠지만, 다짜고짜 구하기 전에 이 사람이 4년간 평균액이 전기보다 더 큰가를 먼저 판단하셔서 증가분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사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증가한 방식을 쓸 수 있고 그 증가한 방식엔 50% 암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단기주출액의 그 반이에요. 25%.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더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비중소기업 보시면 비중소기업도 둘 중 큰 금액을 R&D 세액공제로 공제해 주는데 똑같이 증가한 방식, 단기분 방식을 공시할 수 있는데 이제 율이 달라요. 율이. 첫 번째 증가한 방식은 단기 지출액에서 정기 지출액 차감한 요 증가액의 일정률을 곱하는데 그 일정률이 50의 다시 반 25%예요. 지금 반 약간의 그래도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 증가분과 단기분의 차이도 반이었고 비중소와 중소기업의 증가 방식도 반 차이예요. 반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 그 다음에 단기분 방식이 요 율이 또 좀 까다로워요. 비중소일 때 굉장히 조금 해줘. 일단 머릿속에 이야기를 조금 해준다. 중소기업은 25%꽤 컸죠. 일단 조금 해준다. 단기 주출액에 다시 한번 한도가 생겨요. 이 율에. 요 율이 좀 잘 까먹어요. 그래서 한도가 맥스 2%요. 2%밖에 안 해줘. 2%. 최대 한도가 2%예요. 일단 최대 한도 2%. 근데 2%랑 둘 중 작은 금액을 비교하는데 그 작은 금액을 비교할 때 너가 그 해 판 수익 금액 중에서 R&D 비용 이 비율에 다시 한번 반이에요. 50%. 요건 수익 금액 중에서 R&D 들어간 비용이요. 근데 거기에 요 50%가 또 있어가지고 요 50%를 또 은근히 많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데 직감적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5%까지 많이 해주지만 대기업인 경우에는 2%까지밖에 안 해준다요. 민이니까 최대 한도가 2%인데 2%가 되려면 요 R&D 비용이 매출액에 비해 4% 들어갔더라도 어차피 4%의 반이죠. 4% 반이 2%니까 4% 나오면 그냥 2%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5% 정도 나왔을 때 이제 한도에 드디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도에 드디어 걸린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지출해봤자 대기업은 2%밖에 R&D 세공제를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0에서 2% 구간이에요. 0에서 2% 구간. 그래서 2%보다 아래로 떨어지려면 이게 이제 4%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한 3%? 그럼 3% 반은 1.5%고 1.5랑 이 둘 중 작은 금액은 1.5%가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 한도에 걸리는 문제 유형이 출제된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2%를 첫 번째 떠올릴 것, 그리고 수익 금액 대비 비용 그 금액에 짜증나게 하필 50%가 붙는다. 그래서 대기업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이 R&D 해액공제가 더 까다로워요. 일단은 율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논제를 보실 때 요 수익 금액은 법인세법상 입금이 아니고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요. 법인세법상 각사서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쓰시는 거예요. 혹시 법인세에서 특이하게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제도가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어요. 혹시 접대비의 수익금액 한도가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당예산 부인의 입금삼유액이라든지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이런 것들은 더하지 않았었죠. 그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접대비 한도 구할 때도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 R&D 세액공제 중에서 비중소기업의 수익금액 대비 R&D 비용률 구할 때도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따 풀어볼 텐데 회계사 기출문제에서도 그 접대비랑 요거랑 같이 나온 문제가 있어요. 이거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 알고 있냐라고 묻는 물음이에요. 그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좀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흐름 더 보시면 중소기업 더 많이 해주자. 그리고 증가한 방식 계속 많이 쓴 R&D한테 좀 더 많이 해주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서 50%. 단기업 방식의 그의 반. 근데 비중소기업은 일단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 조금 해주자.
증가하는 방식은 그래도 계속 많이 썼으니까 25%지만 단기은 방식에서는 최대 맥스 2%. 2%랑 비교하실 때 수익 금액 대비 R&D 비용의 50%. 그래서 0에서 2% 범위가 나야 돼요. 2%보다 초과해서 나왔다는 건 잘못 구했다는 거, 일단 잘못 구했다는 거. 그래서 R&D 비용은 좀 율을 외우셔야 되고, 이게 잘 까먹어요. 율이 좀 까다로워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좀 헷갈리는데, 책을 보시면 240P의 신성장은 과감히 동차 때 X 치세요. 아마 유해생들도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1%밖에 안 돼요. 시험에 만약 나오더라도 합격한 데 지장이 전혀 없다. 나중에 실무 가서 하자. 이제 오른쪽에 일반 연구 인력비 세액공제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중소기업과 일단 일반 기업만 볼게요. 중소기업 증가 방식과 단기 방식 둘 중 선택이기 때문에 항상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 있는 세무액에서는 맥스를 쓰시는 거예요. 맥스. 증가분 방식은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증가액의 50%, 그리고 단기분 방식은 단기 발생에서 그의 반 25%인데, 가로 문구에 좀 지엽적인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은 외우면 좋겠으나 요즘 요런 걸로 막 이렇게 장난친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안 나온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트렌드는 좀 지났다. 그리고 일반 기업 보시면 똑같이 증가한 맛이가 단기 맛이 둘 중 선택, 따라서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서는 맥스를 쓰시는 건데, 첫 번째 증가한 방식은 이제 50%가 아니라 그의 반인 25%로 가시고, 단기분 방식을 쓰실 때는 다시 한번 한도가 있다. 그래서 최대 일단 2%를 떠올리시고, 그 2%를 비교하시는 게 수익 금액 대비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그 비율의 50%.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 수익 금액은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다. 그래서 일단 중소가 아닌 일반 기업을 빠삭하게 외우시고, 여유가 된다면 중견기업을 보세요. 중견기업은 딱 한 번 나오고 있어요.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중견기업은 증가분이 좀 중소랑 대기업 사이겠죠. 아무래도 그 사이 기업이 중견이니까. 그래서 40%. 정말 싫다 이런 거. 단기행 방식도 좀 약간 유리 뭐 토이스 업계 8%. 최악이다. 그래서 중견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다. 그것도 꽤 오래됐다. 최근 기출 문제는 아니다. 많이 이런 트렌드는 지났다. 그래서 중소랑 일반은 빠삭하게 보시고 이제 마스터 했다라고 하면 그래 중견도 한번 외워볼까?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그 표 아래쪽 내용이요. 세부담 최소화 과정 시 증가분 방식과 단기분 방식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를 하는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기분 방식만 적용할 수 있다죠. 증가분은 못 적용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1번, 2번이요. 1번은 과거로 돌아가서 4년간 일반 연구 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세무회계 수업 목적상 당연히 발생했다고 일단 나오고, 문제상은 2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별표시. 2번에 직전기 일반 연구 개발비가 4년간 연구 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과 비교를 했을 때 4년간 연평균 발생이 더 크다면 너가 직전기에 발생한 게 쭉 증가해서 쓴 게 아니구나 라고 봐서 증가한 방식 적용 못하고, 이 경우엔 단기분 방식만 쓰시는 거예요. 이 경우엔 단기분 방식만. 그래서 R&D가 나왔을 땐 2번 이 요건부터 검토하시는 게 세무회계 수업 목적상 바람직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4년간 그 국어 싸움에서 4년 중에 한 번 발생 안 했다고 무조건 4로 나누신 게 아니라 발생한 연도로 그냥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사례도 보시면 1, 2, 3, 4기 중에 2기가 발생 안 했죠. 근데 내가 수업 책에 본 게 4년간이어서 4로 나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3으로 나누신 거예요. 4번 발생했으면 4로 나누고, 3번 발생했으면 3으로 나누고, 2번 발생했으면 2로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4년 간이다. 4년 연속 이런 표현이 아니다요. 그래서 연구 및 인력 개발비만 잘 공부하셔도 일단 부분 점수로 이 세액공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연습서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연습서 어디에 오시냐면 582쪽에 10번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풀면서 같이 외울 거예요. 반복 숙달이다. 이제부터. 연습서의 582페이지 10번. 요건 같이 한번 풀게요. 다음은 한강의 19기 사업년도 R&D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물음 보시면 물음 1은 한강이 중소기업으로 가정하고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 R&D 세액공제 계산하라고 그랬고, 물음 2는 대기업이라 가정하고 R&D 세액공제 계산해보래요. 그럼 물음 1번부터 풀어볼게요. 중소기업일 때 일단 R&D 비용은 둘 중 큰 금액을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적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 4년간 평균액이 전기보다 큰지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4년간 평균액 계산해 볼게요. 올해 19기가 단기이기 때문에 18기부터 15기가 4년간이 되겠죠. 그럼 3, 5 더하기 2, 5 더하기 16기엔 발생하지 않아서 15기 30분에 주의하실 게 4로 나누지 마시고 발생한 연도로 3으로 나누시는 것이다. 그럼 4년간 연평균 R&D 비용은 30이 떠요. 30. 이 30을 또 40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30을 또 단기 40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이 30을 전기 18기 35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연평균액이 전기 지출액보다 더 적구나, 전기 지출액을 계속 증가해서 썼구나 라고 증가분 방식 적용 요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증가분을 쓸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야지 맥스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증가분 방식을 쓸 수 있으니까 증가분 방식 해보면 40 빼기 전기 3호회 중에서 중소기업은 50%, 그럼 5의 50%니까 250만원이 되겠네요. 단기분 방식은 단기에 지출한 40 중에 그 반 25%요. 그럼 10이 되겠네요. 그럼 둘 중 큰 금액은 10, 중소기업일 땐 1000만원.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보통 단기분 방식이 대부분 커요. 단기분 방식의 비율이 워낙 25% 높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더 커요. 이제 비중소기업도 위의 요건은 비중소나 중소나 차이 없이 똑같은 거예요. 4년간 요건 충족했다. 전기 지출액이 연평균보다 더 크구나, 증가분 방식을 쓸 수 있구나를 먼저 판단하신 후에 첫 번째 증가분 방식 40 빼기 3호 증가한 금액에 비중소기업일 때는 25% 반으로 출발하자. 반. 그럼 5의 25%니까 125만원이 될 것이고, 단기 40 중에서 요 율 잘 보셔야 돼요. 비중소일 때 율 한도가 일단 2% 떠올리자. 그러고 나서 수익금액 대비 R&D 비용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2번 자료에 있죠. 19기 사업년도 수익금액 대비 연구인력 개발비 비율은 5%이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에 50%. 이게 잘 안 떠오른다. 어차피 이게 4% 넘기 때문에 2% 걸린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세요. 어차피 2%가 작기 때문에 40에 2% 하시면 80만원인가요? 그럼 맥스기 때문에 이때 125만원. 그래서 대기업일 때는 보통 이 한도가 2% 때문에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증가한 방식이 오히려 큰 경우가 대다수다. 중소기업은 이 단기은 방식의 율이 25% 엄청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은 방식이 큰 경우가 대다수다. 이게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자, 그럼 실제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594페이지로 가셔서 저번 시간에 이 문제를 반만 풀었었어요. 물음 1번에 각사소와 이월결성분과 과세표준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서 물음 2는 안 풀었었어요. 왜냐면 물음 2가 오늘 배운 R&D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된 물음이기 때문에 물음 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물음 2번만. R&D만 구해보자.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물음 2를 먼저 보시면 이제 중소랑 비중소일 때 연구인력비 세액공제 구하라 라고 했는데 3번 자료와 관련돼 있죠. 3번 자료를 먼저 볼게요. 사업연도별 R&D 비용은 다음과 같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가로 문구에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없대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15부터 19기까지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자료가 나와 있다. 무조건 맥스를 판단하기 전에 4년간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하자. 4년간 연평균 지출액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50 더하기 150을 이제 4년 동안 모두 발생했으니까 4로 나눌 수가 있고 이 금액이 125가 나와요. 연평균액이 전기 지출액 150 맞죠? 150과 비교를 했을 때 전기 지출액이 더 크니까 증가를 쭉 해왔구나. 따라서 증가분을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R&D가 떴을 때 먼저 4년간 이 평균액과 전기 지출액을 비교해서 큰지 않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문제풀이 순서다. 이제 연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증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맥스 1, 2를 쓰시고 중소기업일 때 19기에 발생한 건 20이고 전기에 발생한 150이니까 증가분액의 중소기업은 50%. 그럼 50의 50%니까 25 맞아요. 25. 그리고 단기분 20의 반이죠. 25%. 4분의 1이니까 50이겠네요. 그럼 중소기업일 때는 둘 중 큰 금액 50을 받아서 5천만원 정답은.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맞추고 이제 비중소로 보실 때 잘 보시면 맥스 1인데 1번 증가한 방식은 2억에서 10 전기 지출을 뺀 거에 반 25%. 그럼 5천만원의 4분의 1이니까 1250만원. 여기까지 문제 없었어요. 네, 2번에 단기분 방식을 쓸 때 율이 일단 한도가 2%인데 이 2%를 뭐랑 비교하셨냐면 수익금액 대비 R&D 비용이요. 네, R&D 비용은 2억이죠. 요거까지 문제 없죠. 거기에 50%죠. 근데 뭐에 들어가는 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요. 근데 이 자료가 자료 1번을 보셨어야 돼요. 자료 1번에 일단 동그라미 3번 규정에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50억이다 나오고 가로 문구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1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들어간 거예요.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근데 1번 자료에 이게 무슨 지문이냐면 혹시 화요일날 오신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번은 장기할부 판매 규정이에요. 장기할부 판매 규정에 따라서 인도일로부터 최종 할부금 기간까지가 1년 이상이고 대금 분할이 2회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할부 판매다. 근데 인도 기준을 처리했대요. 이와 관련해 회사는 인도 기준에 의해서 4032 이렇게 했었죠. 회사가 지금 계산한 건 수익이 40이요. 매출원가까지 그냥 할게요. 근데 중소기업은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신고 조정 사항으로 할 수 있고 비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반드시 결산 조정 사항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인도 기준을 처리한 이상 더 이상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쓸 수 없다요. 그게 물음 1번에서 비교한 자료였죠. 그럼 만약에 중소기업일 때 회수 기준 도래 기준을 쓴다면 200만원 곱하기 10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라는 표현 때문에 3개월이죠. 그럼 매출은 600만원의 매출원가율이 80%니까 480만원. 그래서 입금빌산입 3,4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송금빌산입 2,720만원 뭐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적 했었는데 요 600만원과 480은 세법상 매출액이에요. 세법상 매출액. 기업회계에서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는 게 어디에 찾아봐도 안 나오고 없어요. 기업회계에서.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은 중소건 비중소건 4032 관련된 내용이에요. 4032. 지금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 일단 40이다. 40. 동그라미 1번은 6이 아닌 40을 썼어야 되고 2번을 봤더니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전기회상 매출액 누락액 1억 원을 단기에 회수하고 매출액 계상했대요. 기업회계에서도 매출액은 무조건 인도 기준인 것이다. 그럼 정기 매출액은 정기 매출액이지 올해 매출액이 아니에요. 근데 올해 매출을 계상했죠. 그럼 세법도 입금불산입, 회계도 정기 매출액에 1억 더하고 올해 매출에서 1억을 빼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 50억이래요. 근데 회계기준상으로도 2번에 있는 1억은 정기 매출액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인상 매출액은 4900이요. 49억 원이에요. 49억 원. 그리고 특수관계에 대한 매출액 이런 거 기업회계에서 별다른 제재 차이 없죠. 특수관계인 건 비특수관계인 건 그냥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 뭐에 들어간 게 4900이에요. 4900. 근데 이 4900은 어디서 쓰였냐면 접대비 한도에 쓰였다요. 그래서 물음 1이 접대비 한도를 일단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콜라보 시킨 거예요. 접대비 한도랑 나중 추후 연구 인력비 세공제 요 율 구할 때 들어가는 매출액 490. 그래서 물음 1의 접대비 한도도 4900으로 시작했지만 특수관계에는 10%
나중에 적용을 해주고, 특수관계인 아닌 자들은 그냥 만분의 2, 만분의 20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문제 의도가 이제 좀 보여. 그래서 기업회의에 따른 매출액 접대비 한도가 할 때 쓰이고, R&D 세액공제 비중소기업 요 수익금액 할 때 쓰인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이 4900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근데 문제에서는 다행히 2% 어차피 2%들 좀 작은 금액이었어. 근데 문제가 요즘 물음화가 세분화되는 추세에서 이 유를 다짜고짜 꼬치꼬치 물을 수도 있어요. 물음 자체에서 유를.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공부해보면 어려운 주제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꼼꼼하게 기업회의에 따른 매출액이다. 그래서 1번은 인도기준을 썼어야 되고, 2번은 기업회의에 대해서 잘못돼서 취소시켰다. 그래서 14번 문제 별표시를 좀 여러 개 치신 다음에 스스로 복습하실 때 열심히 풀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열심히. 그래서 문제를 단순히 생각 없이 절대 풀지 마시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음 1에서도 중소 비중소를 비교했잖아요. 그 비교에서 나오는 논제들이 뭐뭐 있었냐면, 첫 번째 왼쪽에 자료 1에 동그라미 1, 장기 할부일 때 회수기를 쓸 수 있냐 없냐. 그 다음 3번에 접대비 한도 구할 때 중소 비중소 2400과 1200 차이를 알고 있느냐 물어봤고, 그렇게 해서 각사소 금액이 달라지고 각사소에서 값표갈 때 이 비소 순차대로 공제하는데 이월결소금도 중소기업이랑 비중소 차이 생기죠. 중소기업은 각사소의 100%, 즉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비중소는 각사소의 60%까지만 공제 가능인데, 여긴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자료 2번이 결손금 소급 공제 논제까지 있었어요. 결손금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해요. 그럼 중소기업은 소급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2월 공제로 또 시키는 거예요. 그걸 구하셨어야 되고, 비중소는 소급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료 2에 나왔던 3억 원이 전액 2월 돼서 공제하지만 한도가 있다. 각사소에 60% 한도가 있다. 그런 걸 통해서 문제가 구성됐으며, 갑자기 물음 위에 R&D가 나온 게 이유 없이 출제원이 구성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큰 흐름은 당연히 중소와 비중소의 연구인력비 세액공제율 다른 거 알고 있냐, 또 이 4년간 연평균액 구할 줄 아느냐, 이런 거 당연히 물어봤고, 요 4900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 4900 기업회의 기준에 따른 매출액 대비 R&D 비용 거기에 50% 구항을 할 수 있냐 까지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논제를 알고 문제를 계속 접근하셔야 돼요. 논제를 알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구나. 이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많은 조문과 지문을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혼자 연습해 보실 때는 어떤 문제를 드리냐면, 숙제로 190페이지에, 이거는 훈련 연습 그냥 숙제로 드릴게요. 590페이지 죄송해요. 590에 13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최저한세 회계사 12라고 적혀 있고, 오늘 최저한세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자료 2를 볼게요. 자료 2에 절세에 R&D 비용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19개에 3천 발생했죠. 그리고 과거 4년간 발생한 그 표가 나와 있는데 15, 16, 17, 18에 16년 발생 안 했죠. 그럼 6, 20, 28 더하기 절대 4 나누지 마시고 3이요 3. 그래서 증가분 맛이 선택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요게 좀 짜증나는 게 3번 자료 보시면 중소기업에 해당했으나 18년 3더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 그래서 중견기업일 때 R&D 비용까지 해보시고. 됐어요? 느낌 왔어요? 그래서 최저한세로 넘어갈게요. 이제 최저한세 페이지는 다시 세무회계 엔딩으로 오셔가지고 242페이지 최저한세 당연히 별 3개 주제고, 전통적 주제 플러스 빈출 높은 핵심 주제다. 특히 2차에서는 주로 법인세 2번 문제에 구성되는 약간 뒷부분에 해당되는 주제가 많이 출제되는 그 법인세 2번에서는 단골로 나오고, 최저한세 문제는 항상 세액공제랑 거의 콜라보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저한세의 계산구조를 좀 보시면 법인세의 계산구조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조수한 손익계산서한 당기순이익을 세법상 차이인 세무조정을 통해서 어떤 금액이 나오죠? 세무조정 통하면 차가감이 나오죠. 2차는 차가감을 먼저 떠올리시는 거 무조건.
각사소라고 하지 마시고 차가감 나온 다음에 이 차가감 소득금을 가지고 기부금 세무조정을 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에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줄,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년간 연료될 수 있어요. 그때 송금산이 기타를 하면 드디어 각사소가 나와요. 이 각사소에서 세 가지를 순차대로 공제하는데 이 비소죠. 그게 이율결성은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표가 나요. 그래서 요 과표까지 구하는 거를 저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결손금 중소 비중소 차이 또는 소극공제 이런 주제를 배운 것이고, 이제 이 과표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일단 최저한세다. 최저한세다. 그래서 최저한세를 과표를 여기 칠판 그림상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과표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라는 거죠. 세액공제. 근데 세액공제가 법인세는 엄청 많아요. 일단 엄청. 근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많이 없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일단 외납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그 다음 간접투자 외국납부 세액공제인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좀 지엽적인 논제고, 그 다음 분식회계에 따른 세액공제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조세특례법상 제한법상 세액공제인데 그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세법학 2부에서 주특법 막 이제 막 가다가 막 토할 것 같고 막 비닐봉도 막 싸들면서 토하면서 공부하고 이게 그 조특법상 세액공제죠. 좀 과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시는 건데 조특법상 세액공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법인이. 그래서 어떤 법인은 똑같이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은 2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2억 원의 산출세액이 20이 나오죠. 20. 근데 이 사람은 세액공제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B 법인은 똑같이 2억을 벌어서 산출세액이 20이 나왔는데 얘는 조특법상 세액공제가 15나 있어서 5만 납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2억을 벌었으면 어느 정도 세금을 국가에 일정 부를 납부해야 되는데 얘는 세액공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5밖에 안 내고 얘는 없어서 20밖에 안 난다. 이 둘의 과세 형평이 일단 안 맞아요. 그리고 법인은 또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납세무자에 속하는데 이 세액공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세액공제가 되게 많아요. 그 중복되는 세액공제를 좀 배제하고자 싶은 거예요. 과세관청은. 그래서 너가 이 세액공제를 다 적용시키면 안 되고 일정 부분은 국가에 납부해야 돼. 최소한 이만큼은 납부해야 돼. 이게 최저한세요.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돼. 그게 최저한세. 최저한세. 그럼 최저한세를 과연 어떻게 계산하냐를 봤더니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를 먼저 빼주면 이게 명칭을 일단 잘 기억하시면 감면후세액이란 명칭을 써요.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라는 걸 빼주면 감면후세액이라는 게 되고, 이 감면후세액을 뭐랑 비교하시냐면 이 과표까지 가는 단계에서도 조세특례 제한법상 각종 혜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혜택은 뭐냐면 요 세무조정에서 발생해요. 세무조정에서 송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에 과세 이연제도들이 있어요. 과세 이연제도들. 그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수도권에 공장이나 본사들을 가지고 있던 법인이 이제 수도권 이전으로 밖으로 나가버리면 과세 이연 각종 혜택을 주는데, 일단 이전할 때 건물 같은 걸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길 거잖아요. 그게 법인세법상 순자산에 따르면 입금이에요. 입금. 근데 그걸 곧바로 과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을 하고 5년간 나눠서 입금 산입해줘요. 근데 그건 아예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이연이죠. 언젠가 과세를 하지만 그래도 초과 누진세를 쓰는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조금씩 나눠서 과세를 하면 그게 혜택인 거잖아요. 그거 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과세 이연제도 송금산입 이런 거 있고, 또 준비금이라는 거 산입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세조한세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두 번째로 또 이 비소의 비과세랑 소득공제 파트에서 법인세법상 비과세는 공익신탁에 의한 이익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조세특례 제한법상 비과세 규정이 되게 많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도 사실 좀 많아요. 이런 것들 또 혜택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혜택을 통해서 과표가 됐는데
이 과표를 감면 전 과표로 돌려주는 거예요. 감면 전 과표. 감면 전 과표로 돌려주려면 이 과표에 송금 산입된 건 플러스에서 입금 산입으로 바꿔주고, 비과세된 것도 플러스에서 다시 과세소득으로 바꿔주고, 소득공제된 것도 플러스에서 모두 이거를 A, 이거를 B 정도로 쓴다면, 다시 뭐 준비금 이런 것도 있지만 수업 목적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과표에 송금 산입된 금액을 다시 취소시키고 비과세나 소득공제된 금액을 다시 취소시켜주면 이게 감면 전 과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감면 전 과표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 최저한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소랑 비중소의 율이 다른데 요즘은 다 주어지는 추세예요. 다행히. 예전엔 다 외웠어야 됐어. 중소기업은 7%, 비중소기업은 10%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이었다. 중소기업이 7%다. 10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한 3억이었다. 그럼 3억에 7% 하면 2,100만 원이죠. 너가 최소한 이렇게 공제를 다 하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 법인세에서 감면전과표의 최저한세를 곱한 2일만큼은 무조건 내라 라는 제도가 최저한세예요. 그래서 비교하신 게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를 감면후 세액과 감면전과표의 최저한세율 곱한 그 최저한세 둘 중 큰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라 라는 게 최저한세다. 따라서 이것도 맥스. 됐어요. 지금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제 최저한세 세액공제는 뭐냐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조특법상 세액공제예요. 근데 조특법상 세액공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 모를 세액공제가 나왔다면 다 최저한세 세액공제라고 수업 목적상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역으로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는 뭐냐를 공부하시면 되겠죠.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는 요 둘 중 큰 금액이 법인세 이제 산출세액이 되는데, 그 산출세액에서 만약에 이게 20이라고 그냥 가정해서 최저한세가 더 크다면 최저한세 적용이 아닌 세액공제를 여기서 빼준다면 이 둘 중 큰 금액 아래쪽에서 빼준다면 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더 유리하다. 왜 더 유리한 거죠? 왜 최저한세 걸리지 않고 최저한세 후 빼준다면 이게 왜 더 유리한 거죠? 왜 유리하다? 왜 유리한 결과 나죠? 감면세액을 좀 더 극단적으로 만약에 1,800이라 쓰면 이 사람이 원래 세액공제가 좀 많아가지고 1,800이 나와버렸는데 국가에선 20일을 무조건 내래요. 그럼 300만 원에 해당되는 감면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감면이 취소된다. 이해돼요? 이 300만 원에 해당되는 감면이 취소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감면이 취소된다. 근데 감면이 여기서 취소될 수도 있고 이 비과세나 소득공제 취소될 수도 있고 요 세액공제에서도 취소될 수 있죠. 이 세액공제. 그럼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라는 건 배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저한세가 더 크다면 일정 부분이 배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한세를 적용 후에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배제될 여지가 없어져요. 배제될 여지가. 그냥 곧장 세액공제로 감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더 유리한 것이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4가지, 외납세액공제 2개, 재해손실, 분식회계 세액공제 다 최저한세 적용 아니다. 따라서 배제될 여지가 없다. 거기에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금 앞에서 배웠던 R&D 세액공제인데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예요. 그냥 R&D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 그럼 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에 많이 지출할수록 많이 해주고 최저한세 때문에 배제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유리한 제도.
더 유리한 제도. 그럼 비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저한세가 더 크다면 배제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다로 생각하셔서 그 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게 최저한세고 어떤 게 최저한세 아닌지 그냥 이유 없이 외우다 보면 헷갈려요. 최저한세가 아닌 게 유리한 것이다. 얘는 곧바로 세액공제를 전액해줘서 배제되는 금액이 없지만 최저한세 세액공제는 만약에 최저한세가 더 컸을 때 일부 배제될 여지가 있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잘 돼요. 최저한세는. 그래서 이 구조가 일단 기본적인 최저한세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최저한세가 더 컸을 때 3에 대한 배제세액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죠. 이 3의 배제세액을 어디서 취소시킬지가 문제가 돼요. 어디서 취소시킬지.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그냥 신고나 수정신고를 한다면 너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실무상으로는 임의로 세부담 최소화해서 법인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험엔 그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법인이 선택하게끔. 그래서 시험에는 이 배제 순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신고를 안 했을 땐 법에 규정을 해놔야 돼요. 신고를 안 했을 때 표현은 경정한다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신고를 안 해서. 과세관청이 경정했을 때는 법에서 순서를 정해야지만 어디서 배제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제 순서를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업 목적상 일단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책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243페이지에 2번의 적용 배제 순위를 볼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는 이만큼 강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엔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며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여기에 힘있게 보셔서 시험에 항상 요 케이스가 나올 것이다.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순서를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배제한다는데 특별상각은 이제 사실 없다라고 보시고 준비금부터 보시면 준비금과 입금불산이 송금산이 세액공제 세액가면 이게 이유 없이 보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굉장히 헷갈린다. 그래서 이 취지는 법인한테 일단 유리한 입장이에요. 유리한 입장. 일단 법인한테 유리한 입장이라고 적어두시고 유리한 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리한 제도다요. 유리한 제도. 그래서 배제가 나중에 된다는 거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배제가 나중에 된다는 거는 그거를 공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배제가 그만큼 후순위에 있다는 거는 그거를 오래 까라라는 거잖아요. 오래 까라. 배제하지 말고 까라. 그런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일단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왜 일단 유리하냐면 준비금이나 입금불산이 송금산입은 과세 이연 제도에 불과해요. 이거는 아예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처럼 직접 빼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입금불산입 한 후 다시 입금산입이 될 과세 이연 제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배제시켜버리자 그냥. 그 다음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다 5년간 2월이 돼요. 그럼 올해 배제되면 내년에 받을 수 있죠. 빨리 배제하면 돼요. 내년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세액감면은 2월이 안 돼요. 그럼 올해 배제되면 내년에 못 받아요. 그럼 올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후순위에 있어야 돼요. 후순위에. 후순위에 있을수록 올해 깔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순위는 법인한테 유리한 입장인 것이고 준비금과 입금불산의 송금산입은 과세 이연제도에 불과하다. 세액공제 감면과는 아예 특성이나 성격이 다르다라는 취지에서 가장 먼저 배제시키고 두 번째 세액공제가 세액감면은 세액공제는 2월이 된다. 올해 배제되면 내년에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감면은 대부분 2월 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배제가 된다면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요. 그래서 배제 순서가 역으로 가요. 이렇게
유리한 게 더 후순위로 간다. 소득공제 비과세까지는 안 보셔야 돼요. 이거 하면 이제 너무 복잡해져. 알파고가 와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3, 4, 5를 힘있게 보시고 3, 4, 5의 순서를 잘 헷갈리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이제 적용순위랑은 반대되는 거예요. 위쪽에 나왔던 적용순위. 배제순위랑 적용순위는 사실 흐름은 같은데 거꾸로 되겠죠. 이제 적용순위 회사한테 유리한 거부터 해주자예요. 세액 가면이 올해 못 가면 이제 2월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까주자예요. 243페이지 위쪽에. 역으로 이제 이해되죠. 그래 이번에 2월 공제가 인정이 안 된대요. 그럼 올해 얼른 까야겠죠. 2월 공제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까라. 3번에 2월 공제가 인정된다. 올해 안 까도 내년에 깔 수 있으니까 3순위.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는 제재 목적으로 가장 늦게 까주죠. 그래서 이거는 적용 순위는 오히려 유리한 것일수록 위쪽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배제는 유리한 것일수록 아래쪽에 있는 것이다. 사실 논리는 같다요. 논리는 같다. 모두 법인한테 유리한 입장.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인 논제가 어떤 것이 생기냐면 감면은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감면은 세액이 예를 들어 2일이고 최저한세가 18이라면 최소한 이만큼 내라 했는데 더 내고 있죠. 그럼 그냥 2일로 쭉 계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감면은 세액이 18인데 최저한세가 2일 이렇게 최저한세가 더 클 때는 배제세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배제세액이 나온다. 그 배제 순서가 원래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시험 목적상으로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경정시 순서에 따른다라는 단서이 항상 주어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송금산입 중에서 먼저 배제된다. 두 번째 세액공제, 세액감면인데 따라서 이 최저한세 2일에 맞게 과표를 재계산해야 돼요. 과표를 재계산. 원래 이 사람이 제대로 계산했을 때 1800이고 1800에 해당되는 과표가 180이었을 거예요. 아마 180. 그러니까 2억 원 이하니까 180이 10%가 1800이 나왔을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아 죄송해요. 만약에 이게 20이면 이게 20이고 만약에 최저한세 세액공제가 2가 있어서 18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가 하나 중간에 있어야겠죠. 만약 이렇게 나왔는데 최저한세에 따르면 2일을 내야 되기 때문에 2일의 세액에 관련된 과표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과표로 돌려주려면 이 배제 세액 중에서 어느 부분은 송금산임에서 배제됐고 어느 부분은 요 세액공제에서 배제됐고 그걸 역으로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과표를 계산해야 돼요. 제대로 된 과표. 2일에 맞는 제대로 된 과표. 그럼 제대로 된 과표가 예를 들어 205라고 본다면 제대로 된 과표 만약 205라고 본다면 이게 추가적인 논제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외납세액공제 이제 어제 배웠던 것 좀 떠올리시면 둘 중 작은 금액 외납세액공제를 빼주죠. 첫 번째는 직접 외국 납부세, 간접 외국 납부세, 의제 납부세액 세 가지를 더한 금액에 한도가 뭐죠? 한도가 외국과 우리나라의 세율이 다를 수 있다요. 그래서 이 산출세의 전 단계 과정인 과표분의 국외과표로 나눠주는데 이 산출세액이 제대로 계산한 산출세액이고 이 과표가 최저한세에 따른 제대로 된 과표를 계산하기 때문에 재계산을 안 했으면 이 외납세까지도 틀리는 거예요. 재계산을 해서 2일일 때 과표로 외납세액 공제를 한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요 18에 해당되는 과표를 쓰시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계산을 했을 때 제대로 된 과표, 제대로 된 국외과표를 구할 수 있다요. 요 논제와 연결이 된다. 요 논제와 저 재계산이. 지금은 직감적으로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볼 텐데 문제를 잠시 10분간 쉬었다 할게요.